왼쪽이 처음의 상태예요. 로마가 아주 연한 여기 주황색으로 요만큼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이 도시국가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기원전 272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랑 이제 사소하게 싸웠던 거는 그렇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 내에 요 큰 주황색 에트루리아인이라는 선주민이 있었고 아래쪽에 노란색은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그리스 반도에서 약간 이주해 온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정복해가지고 수용해 나가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하나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인들 정복하면서 노예로 좀 삼게 됐는데 노예라고 해서 뭐 가정 일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워낙 문화 수준이 높은 그리스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튜터로서 가정교사로 삼았다. 노예를.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쏙쏙 흡수하고 그리스어 배우고 그리스 문화 보존하고 이런 거 하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식으로 이런 팽창, 통일이 가능했느냐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실까요? 그 제가 소개했었던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아주 긴 에드워드 기번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일부분 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던가, 성장할 수 있었던가.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아테네, 그리스랑 좀 비교해서 로마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죠.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아요? 어떻게 로마는 아테네와 그리스와 달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가요? 일단 이 글만 번역해 놓은 글만 봐도 에드워드 기번의 이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영미권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글이고 길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제가 긴 문장 일부러 잘라서 번역해 놨는데요. 개방성? 그런 걸 예로 들어야 될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피정복민에게 시민권 개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시민이 급증해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로마는 그리스인들과 달리 개방적이에요. 어느 집단이든 미덕이나 장점이 보이면 자기네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훌륭한 일로 여겼다. 다른 데는 안 그랬다는 거죠. 아테네는 최고 번영기에도 시민 수가 계속 줄었다. 이게 넓혀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6세기경에 시민 수가 여자 제외하고요. 시민 수가 8만 3천 명이었는데 동맹시 전쟁의 기원전 1세기 정도거든요. 그때는 46만 3천 명이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늘 수는 없잖아요. 다 시민권을 퍼줘서 그런 것이다. 함께 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시민권을 개방했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로마의 팽창 원인이고 이런 식으로 시민권을 주면은 불필요한 긴장과 대립 이런 것이 좀 해소가 되죠. 정복을 하고 나서도. 피정복민에게 로마 시민이 될 가능성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 오늘부터 너는 로마인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시민권을 주진 않아요. 제가 3가지 시민권 적어놨는데 여러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 약간 종류가 다른 시민권을 부여해서 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3가지 이름 안 해도 됩니다. 좀 다른 걸 줬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로마거나 로마에 완전히 편입된 도시들은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주고, 여기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정권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막 툭탁툭탁 싸우다가 결국은 로마가 되었는데 좀 괜찮은 애들이야. 그리고 로마 근처에 있어서 얘네들이 딴 생각하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그러면은 라틴 시민권이라고 해서 절반 정도의 권한이 있는 참정권을 주고 점차 이렇게 확대하고 나중에 완전한 시민권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멀거나 로마와 싸워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좀 전쟁이 격렬했거나 이러면은 이탈리아 동맹도시 시민권이라는 걸 부여하는데, 사실 이것은 참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로마와 통상 통혼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주는 거죠. 역시 시간이 흐르면 다시 또 로마 시민권으로 후대에는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안 주지 않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주니까 대립이 해소되면서 좋다는 거죠. 요거를 화면으로도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위에 두 개는 이제 안 나와 있던 거, 너무 기본적인 거. 일단 팽창의 동력은 전쟁을 잘해서죠. 이제 평민들도 자기들의 전쟁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권리가 신장된다는 걸 아니까 단합된 시민군이 중장보병으로서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긴 거다. 그리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아피아 가도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는 침략하러 가는 길에 길을 잘 닦아놔 버려요. 도로를. 여기서 가도라는 건 도로란 뜻이고, 아피아는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자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낸 장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돌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마차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만든 거를 아피아 가도라고 해요. 이따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피전국민에게 시민권을 개방한 점. 그리스랑 굉장히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통치를 합니다. 요거 제가 좀 복잡하게 정리해봤는데 금방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리해서 통치한다. 다 똑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요. 조건이 다른 조약을 개별적으로 모두와 체결해서 자기들끼리는 동맹 절대 못 맺게 하거든요. 군사권, 외교권은 장악하고 도시 간 동맹 금지. 로마랑만 동맹 관계인 거지 도시들끼리는 뭘 할 수 없습니다. 반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민권 3가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치도시에는 요 정도를 주고, 동맹도시에는 또 이런 걸 주고, 식민도시는 이런 걸 주고, 그렇게 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거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자치할 수 있도록 주었기 때문에 자치도시니 동맹도시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마지막에 이것만 조금 더 볼까요? 식민도시 부분. 이건 아예 로마가 새로 개척한 도시, 선주민이 거의 없던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좋으냐면, 로마, 원래 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빈곤층이 이제 늘어날 경우 사회 불안 요소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도시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도 줘요. 토지를,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시내 자체의 사회 불안도 낮아지고, 이 사람들은 토지를 가진 중산층이 돼서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중산층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 됐다. 그래서 영토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로마는 점점 더 번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시들의 어떤 동맹 관계도 잘 유지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통치하는 방식이 로마의 확대에 큰 영향을 줬다. 개방성이 크다. 그런 거고.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포에니 전쟁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이탈리아 반도까지는 내륙이잖아요. 다 통치했는데 이제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얘네들과 세 차례의 전쟁을 펼치는데, 얘네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이 적대국 누굽니까? 포에니 전쟁의 주체. 어렵죠?
카르타고라고 합니다. 빈칸에 카르타고 쓰시면 되고, 왜 카르타고 전쟁이 아니냐? 이름이 어려운 이유가 이 카르타고인들의 선조가 페니키아인이거든요. 페니키아인을 로마인들이 포엔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가명과 다른 건 이제 민족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이 지도는 지중해가 잘 나와서 나온 거긴 한데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포에니 전쟁 직전까지의 지도거든요. 1차가 끝난 상황이라서 색깔이 다른데 원래 포에니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요 섬들도 카르타고 거였어요. 요 섬들을 로마 것으로 하는 전쟁이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섬들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칠리아 섬, 샤르데냐 섬, 코르시카 섬. 큰 이탈리아 반도에 세 개 섬이 있거든요. 그곳을 적어 놓은 것이고 화면 바꿔서 여기 빈칸 좀 써보실까요?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얘기한다. 카르타고. 이때 등장하고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죠. 카르타고. 그리고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 섬 쟁탈전이었다. 아까 섬 이름 중에 시칠리아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때까지 로마는 내륙으로 이렇게 전쟁하기만 했지 바다, 해상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카르타고는 아까 지도 보면 알겠지만 지중해 해상무역을 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배가 잘 많고요. 그래서 로마가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카르타고의 그 부서진 배 이런 걸 막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가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주로 용병을 썼고 로마는 이제 강인한 시민군을 써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패배해서 아까 그 섬 세 개, 시칠리아, 샤르데냐, 코르시카 섬이 전부 다 로마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칠리아 섬을 최초의 속주라는 걸로 만들어서 로마 영토에 편입을 시킵니다. 최초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탈리아 반도 내륙에서 동맹시, 자치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바깥 부분은 이제 속주라고 해서 프로방스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간 제국주의적인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1차는 이제 약간 도입에 불과했다면 2차부터는 정말 전면적으로 싸우는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한니발 들어보셨어요?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인데 이 2차 포에니 전쟁은 루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루트가 잘 나와 있을걸요? 이 지도가 되게 좋아요. 이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해상전으로 배로 싸웠었는데 카르타고가 꾀를 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차피 스페인 이쪽도 카르타고니까 내륙으로 이렇게 로마의 북부를 내려가서 치자라는 거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듯이 이 당시 이 두 개의 산맥을 넘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갑니까? 그렇죠? 심지어 코끼리까지 데리고 5만 정의 병력에 코끼리를 포함한 대부대를 끌고 몇 년에 걸쳐서 피레네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북부로 갑니다. 근데 북부로 쳐들어올 거라고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이 계속 패배를 하면서 후퇴합니다. 그래서 로마 남부의 아주 깊숙한 내륙까지 한니발이 쳐들어오게 돼요. 여기 칸나의 전투 같은 거 보시면 로마군이 한니발한테 무려 7만의 병력을 잃게 되죠. 한니발 대단하다니까? 한니발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이 반도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거 알죠? 한니발 얼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르타고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아니에요.
로마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인물이기에 역사에 남아있는 거죠. 카르타고 장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잘 대응하는 이제 로마 장군이 스키피오인데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대머리에 약간 외계인처럼 생긴 스키피오입니다. 스키피오 이야기 해볼까요? 이렇게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가 한니발한테 엄청나게 병력을 잃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나오죠. 카르타고의 실책 부분 보시면 이게 14년간 산맥 넘어서 오거든요. 장기간 출정하는 동안 카르타고 본국에서 보급을 바바바박 해줘야 되는데 이탈리아 이 남부 내륙에서 한니발이 고립된 거죠. 보급도 없이. 그러면서 로마는 이렇게 계속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데 한니발에게 포위시켜 놓고 지연시켜 놓고 카르타고 본국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는 대담하게 카르타고를 직접 공략. 그래서 한니발은 부랴부랴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또 카르타고로 옵니다. 보이시죠? 이거가 이제 스키피오가 한 일이에요. 스키피오가 그냥 로마 내버려 두고 바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이 로마의 동맹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래서 카르타고 본진이 털리니까 한니발이 얼른 내려와가지고 하지만 뭐 이미 늦었죠. 로마군이 대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자마라는 곳에서 펼쳐진 전투입니다. 스키피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카르타고의 본진을 털면서 로마는 이 카르타고가 차지하고 있던 서부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에니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는 3차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참 잔인한 건데요. 2차에서 로마가 이기고 나서 카르타고한테 아주 무자비한 조약을 걸어버립니다. 너희는 앞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고 생산할 수도 없고 상업만 해야 되고 너희들 후대도 머리 끊어버리고 하여튼 굉장히 억울한 조약, 세금도 엄청 많이 바쳐야 되고 했는데 상업을 열어둔 것만으로도 카르타고가 해상무역을 워낙 잘하니까 다시 국력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3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유명한 장군은 따로 뭐 없고요. 완전히 파괴하고 아프리카라는 속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프리카라는 말 참 여기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스키피오 장군에게 아프리카의 지배자라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명칭도 만들어줍니다. 아프리카라는 말이 생겼고 이런 것도 좀 유명하죠. 카르타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엄청난 소금을 땅에다가 묻어버렸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서부 지중해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수업 도입부 할 때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하면서 근처 다르게 포함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도 보여드렸죠. 그 중에 이제 서쪽은 공략이 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동쪽 지중해잖아요. 그거는 다 배우기 어려워서 그냥 좀 생략합니다. 마케도니아 전쟁을 3차례 해가지고 동부 지중해를 차지하고 있던 국가들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전체 지중해를 지배하는 것이 기원전 167년경까지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지도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서쪽에는 이렇게 카르타고가 있었고 동쪽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가 좀 생략을 해서 그래요. 마케도니아가 있었어요. 요까진 기억나시죠? 그리스 폴리스 국가들이랑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둘이 싸운 게 무슨 전쟁이죠? 페르시아 전쟁이었어요. 요까지 우리가 배우고 이제 로마사로 넘어와 버렸는데 사실 그 사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다룬 거.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그리스도 페르시아도 다 몰락시키고 마케도니아라는 국가로 크게 이제 다 포섭해버리죠. 근데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지배하던 알렉산더가 빨리 죽어요. 엄청난 도시를 만들고 빨리 죽어서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됩니다. 이름도 별로 안 들어봤을 텐데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족, 이 지역은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이런 나라, 이렇게 세 개의 후손들로 나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이렇게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마케도니아라고 뭉뚱그려 불렀던 거죠. 얘네들이 이제 동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케도니아 전쟁 3차를 통해서 로마가 여기까지 다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안 배웠던 숨겨진 내용이고 생략을 하는 겁니다. 지도도 보시면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원래 페르시아가 이 정도 있었는데 더 크게 만들었죠. 대단해.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스식 도시를 다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진한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에 청록색 네모 보이시죠? 알렉산드리아. 이게 수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지배하면서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이런 청록색 네모들을 계속 만들어요. 걔네들이 다 이름이 뭐냐?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똑같은 도시를 계속 동쪽으로 만들면서 너도 알렉산드리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폴리스 도시랑 똑같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방 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계속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렉산더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 그래서 이런 데 지금 답사가 보면 그리스 도시랑 똑같은 게 막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알렉산더 제국은 이런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유레카는 사람 누구죠? 예, 아르키메데스. 지렛대 원리 누구죠? 네, 지렛대도 아르키메데스 맞습니다. 요 시기에 뭐 지동설 말고 천동설 걔 누구니?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 이름조차 막 이 부분 같잖아. 그 사람이랄지 뭐 디오게네스랄지 그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 보존하면서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이. 지구에 둘레 잰 사람 누구더라? 어? 아니야. 에우리피데스? 뭐 그 사람도 다 요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과학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만하던 제국이 세 개로 나눠진 것을 대략 표현한 거예요.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족, 안티고누스족 해가지고 이 부분 많이 안 다뤄봤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 이제 로마가 만들어가지고 지중해를 다 감싸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에니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팽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뭐 더 내륙 쪽으로 나가긴 합니다만 일단락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빵과 서커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출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 사회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포에니 전쟁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전쟁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3차례나. 그래서 100년 넘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넓어진 영토와 로마 공화정이라는 정치 체제가 약간 안 맞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제정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 전 상황을 이제 100년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 불안.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너무 다들 좋을 것 같은데 모두가 해피하진 않습니다. 정복사업의 혜택이 소수에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굉장히 많은 땅과 노예들을 얻어가지고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운영하지만 그냥 평범한 종장 보병들은 장기간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포에니 전쟁 치르고 오니까 내 땅이 거의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또 대교족한테 팔아버리고 살다가 몰락한 이러한 좀 불합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군대도 이제 더 안 갈라 그러고 빈민화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서 부는 많아졌는데 이런 몰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배층들이 달랩니다. 어떻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로마의 풍자시인 이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타까운 내용이죠. 약간 로마의 기상이 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때 대단한 시민이었던 군사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사라지고 나니까 약간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빵과 서커스만 열망할 뿐이죠. 여기서 빵은 국가에서 매달 무료로 나누어주는 곡물을 얘기하는 거고, 서커스는 오락을 얘기합니다. 연극, 검투 경기, 야수 사냥, 전차 경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전차 경주하는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끄는 건데,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고증이 되었는데, 바퀴에 이렇게 날카로운 살을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힌다던가,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전투를 해서 한 사람 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말한테 밟혀 죽는다던가, 이런 잔인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한지 되게 오래됐지만 3학년들은 1학년 때 운동장에서 했어요? 운동회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계주 같은 거 보면 약간 좀 좋잖아. 흥분되잖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로마 시민들이 흥분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콜로세움 같은 데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싸우는 검투사들은 다 노예들이에요.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 노예랄지 각지에서 이렇게 전쟁 때 팔려온 사람들인데, 이 노예들은 계속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아니면 죽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막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 잔인한 것이, 본인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좀 즐겨요.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얼마나 검투 경기가 유행을 했으면 어릴 때부터 노예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검투사 양성소가 수백 개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검투 경기. 근데 이제 다 죽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맹수랑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들끼리 싸우기도 하는데, 만약에 막 싸웠다. 한 사람 져가지고 목을 막 베려고 하는 건다. 그러면 약간 이제 쇼맨십이 있는 검투사들은 막 이렇게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거든요. 죽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마 시민들이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쳐들면은 살리라는 것 같아요? 죽이라는 것 같아요? 살리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것 같고.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로마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 목이 아니라 상대방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칼을 들어서 쟤를 죽이란 뜻이고요. 살려주고 싶으면 칼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숨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쟤 살리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검투사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은 걸로 보면은 검투사 30명이 집단 자살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 서로 목을 졸라 주기로 해가지고 30명이 죽은 거죠. 맨 마지막 사람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 검투사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타나죠. 정말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로마 검투사들의 반란하면 7글자. 스파르타쿠스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거기 나와요. 밑에.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이 검투사들 노예 반란입니다. 전쟁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로마의 기상이 쇠퇴해 가고 있을 때
좀 예민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도가 두 개죠. 첫 번째는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죽고 10년 후에는 이제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개혁하다가 죽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로마 시민의 약간 하층민들이 위험하다. 이 사람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만들려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귀족들은 너무 많이 소유하니까 크기를 제한해서 하고 나머지 땅을 그거를 평민들한테 나눠주자. 이러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한눈에 들어도 너무 이상적이죠. 원로원에서 당연히 통과되지 않고 호민관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호민관으로 선출해서 평민을 위한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둘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혼란이 계속되죠. 동맹시들은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달라고 또 이제 투쟁을 하기도 하고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나왔던 사회 불만을 요거 좀 필기해 주실래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형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형이게 약간 이쪽이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 좀 적어주세요. 내적인 거랑 외적인 걸로 이렇게 다르게 정리할 수 있죠. 로마 시민들 내부에서는 빈부격차 문제로 싸웠던 것이고 로마 시민인 사람, 아닌 사람 간의 갈등도 있다. 얘네들은 시민권 달라. 동맹시들이 저항하고 속주들도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간다고 우리도 시민 되게 해달라고 반란 일으키고 노예들도 너무 심하다고 반란 일으키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컸는데 처음에는 스파르타쿠스 포함 70명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북부로 막 도망을 가는데 점차 워낙 그 당시 노예가 많으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래서 세력이 커져가지고 한 1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국가 수준이죠. 하지만 이제 로마가 다 처단합니다. 결국은 진압돼가지고 뭐로 유명하냐면 걔네들이 도망친 거기까지 200km를 도망친 노예들을 처형해가지고 쫙 전시했다는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로마에서 죄인을 이렇게 전시하는 방법이 특이하게 있죠. 어떤 방법이니까? 예수도 이 방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예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스파르타쿠스의 가담한 노예들을 아피아 가두에 몇 미터 간격으로 십자가를 박아가지고 쫙 거의 200km 가까이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스파르타쿠스. 참 로마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잔인한 나라이기도 하고. 다 썼습니까? 요 내용만 조금만 더 할게요. 페이지만. 자,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군대 성격이 좀 변화합니다.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사람들 자꾸 군대를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전쟁이 소소하게 있고 반란도 있어서 얘네들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 징병제로는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가 않는 겁니다. 빈민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업군인제 쓰세요. 모병제라고도 해도 됩니다. 직업군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내 돈 들여서 무장할 필요 없이 다 줍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은 전리품도 나눠 받게 되고 월급처럼. 그러다 보니까 빈민들이 굉장히 군대에 많이 입대해서 약간 초기에 그런 군대랑은 성격이 좀 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충성하는 성격도 변화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로마 시민들이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입대에 싸웠다면 이제는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전리품을 나눠주는 지휘관한테 충성하는 사병 집단으로 변질되었다.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집정관의 콘술에 여러 번 설출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군인 정치가의 등장과 군조직의 변화입니다. 원래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하면은 힘 있는 전쟁 지휘관이 정치가로서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우스, 술라 같은 이런 군인 정치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여러분이 익히 아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처럼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이때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우스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군인 정치가죠. 사병화되는 위기, 직업 군인제 바꾼 거, 이걸로 유명하고, 또 이 세 사람이 마리우스와 술라 이후에 등장해서 정치를 주도하게 되죠. 초기에는 이 세 사람,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최종 승리는 카이사르가 하게 됩니다. 요 잠깐의 연합 시기를 삼두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폼페이우스와 이 둘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약간 세력 관계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폼페이우스가 세고요. 그 다음에 크라수스가 센데 폼페이우스를 좀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끌어들였거든요. 1대2 약간 권력 구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거의 뭐 최종 승리를 해서 폼페이우스와 싸워서 최종 승리하는 내용인데, 여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진도를 너무 많이 나왔고 배터리가 없어요.